포트가 바이오는 그 행운을 뜻하는 fortune이랑 스페인어로 거북이를 뜻하는 톨투가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이고요. 왜 거북이를 택했냐면 저희 처음 창업할 때 같이 계셨던 파운더 멤버 중에 한 분이 저희가 법인 설립하기 전에 킥오프 미팅을 할 때 바로 전날 굉장히 기분 좋은 바다 거북이 꿈을 꾸었다고 해서 꼭 거북이라는 뜻이 회사 로고나 이런 이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포트가 바이오로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면역 항암제 개발하고 있는 신약 개발 기업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역 항암제 중에서도 세포 치료제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기존에 이미 개발되고 있고 이미 상용화가 된 그런 세포 치료제들이 어떤 효력적인 측면에서 항암제로서 효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다, 이런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치료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비용도 매우 비싸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세포 치료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군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들을 좀 복합적으로 다 해결하고자 좀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하나의 물질에 넣은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상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면역학 쪽에서 연구를 오랫동안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기반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신뢰를 하고 있고, 포트가 바이오를 처음 창업했을 때는 이제 하 교수님이랑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은 연세대학교 홍진기 교수님도 계셨는데, 이분께서 저희 지인과 예전에 이제 다른 회사를 먼저 창업을 하셨고, 하 교수님과 같이 공동 과제를 통해서 이 개발한 기술이 지금 포트가 바이오의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인데, 워낙 결과가 잘 나오다 보니 충분히 사업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포트가 바이오가 제 마음에 와닿는 첫째 이유는 임뮤노온콜로지라는 분야고요. 또 수지장세포의 단점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그 목적이 또렷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역시 창업자들인데, 공동 창업하신 하상준 교수님께서 임뮤노온콜로지를 오래 하셨고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픽했습니다. 포트가 바이오가 정말 임뮤노온콜로지에서 덴드리틱 셀, T셀, NK셀 서로 뭐가 좋다 그렇게 경쟁들이 있지만, 그래도 DC가 T셀보다는 아직도 테스트가 덜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행운의 거북이 포트가 바이오 윤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 영상에서 너무 이제 이름에 대해서만 길게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이 회사 이름만 기억하고 가시는 게 아닐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있고 뭘 개발하고 있는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자료가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3세대 면역 항암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수지상세포 치료제와 가장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는 그런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지상세포 치료제가 아니라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는 다른 형태의 약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약물은 수지상세포의 멤브레인만 추출을 해서 이 멤브레인을 갖고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안티젠을 전달하는, T세포의 암특이적 항원을 전달하는 역할의 약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세포 치료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나노 입자화한 약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세포 치료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중에서도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큰 3가지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세포 치료제는 현재까지 오토로거스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토로거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생산성에 명확한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고비용 그리고 치료 과정의 복잡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나노 입자화해서 더 안정적인 구조의 그리고 더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형태의 약물을 개발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세포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이 면역 항암제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면역 항암제가 커버할 수 있는 환자군의 영역이 전체 암 환자의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상용화가 돼 있는 또는 개발되고 있는 약물들을 조합해서 콤비네이션으로 처리를 했을 때 기존에 타겟팅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디케이션들도 타겟팅이 가능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약물들을 하나의 물질로 빠르고 쉽게 결합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킴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 몸에서 면역 세포를 추출을 하고 엔지니어링을 해서 다시 몸에 투여를 하는 이 과정을 치료할 때마다 매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에 따른 이제 고비용 이슈로도 연결이 되는데, 저희는 환자 몸에서 추출한 세포가 아니라 오토로그스가 아니라 알로제닉, 동종 이식이 가능한 형태의 불멸화 세포주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세포주를 대량으로 증식을 시키고 이거를 세포 치료제로서 다이렉트로 환자 몸에 투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노 입자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형태의 나노 입자로 만들고 환자에게 이 치료가 필요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암 특이적인 항원,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안티 CTLA4라든지 안티 PD-1과 같은 면역 억제제 항체를 추가적으로 탑재시켜서 T세포를 활성화, 그리고 동시에 면역 억제 효과까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입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 공정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저희는 이 세포주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RCB 구축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확보된 세포를 압출 과정을 통해서 나노 입자화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물리적인 지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골드 나노 입자가 섞여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 특이적인 항원 TSA, 그리고 이제 면역 억제제 ICI 기반의 항체들을 추가적으로 탑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육안으로 확인하게 되면 가운데 약 60나노미터의 지름을 갖는 골드 나노 입자가 이제 검정색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 수지장 세포의 멤브레인이 코팅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안티바디까지 추가적으로 컨주게이션이 되면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만들어진 나노 입자는 약 80나노에서 100나노미터의 평균적인 지름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이 기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물리적인 안정성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제작된 나노 입자를 동결 건조를 시키고 상온에서 약 30일 정도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T세포에 처리를 했을 때 방금 만들어진 프레시한 나노 입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T세포 활성화 능력을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이 대량 생산으로 갔을 때 어떤 생산 과정, 유통 과정, 그리고 보관 과정에서의 용이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 몸에 이 약물이 투여가 됐을 때 인비보 상에서도 그 효력을 조금 더 기존 세포 치료제보다는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대표적인 데이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저희가 실제 그래서 이 약물이 얼마만큼의 항암 효력이 있느냐를 좀 두 가지 다른 모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은 MC38 콜로렉터 캔서 모델이고, 오른쪽은 TC1 런 캔서 모델에서 진행된 실험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위에부터 아래까지 순서대로 그 ANDC, 저희가 이제 인공 나노 수지장 세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나노 입자에 항원이나 항체가 전혀 달려 있지 않은 형태의 뭐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간에 있는 검정색 라인은 여기에 항원만 달려 있는 나노 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티 CTLA4 안티바디가 추가적으로 탑재된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는 것과 같이 투머 리그레션 효과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세포 치료제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BMDC와 저희의 ANDC를 다이렉트로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세운 기준은 기존 세포 치료제 대비 동일한 물질들이 탑재가 된 형태에서는 그 효능이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목표를 갖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 선이 이제 BMDC고 그 밑에 있는 회색 선이 ANDC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ICI가 달려 있지 않은 형태, 둘 다 펩타이드 그 항원만 탑재가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거의 유사한 수준의 항암 효력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안티 CTLA4 안티바디의 단독적인 효능과 직접 비교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안티바디만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가 이제 초록색 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부분은 안티 CTLA4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총 5회 그리고 200 마이크로그램 고용량으로 투여가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안티 CTLA4 안티바디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ANDC 같은 경우에는 안티바디의 양이 단독 대비 약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고 투여 횟수도 딱 2번, 5일에 한 번씩 2번만 투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DC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T세포를 여러 가지 면역 세포 중에서도 메인은 이제 T세포를 활성화해서 T세포가 암세포를 타겟팅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빙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건 CD8 포지티브 T셀의 이제 숫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라는 걸 봤고 그와 반대로 레귤러토리 T셀의 수는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D8 플러스 T셀 스페시픽하게 봤을 때 이 인터페론 감마나 TNF 알파와 같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동시에 이제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라는 것까지 인비보 상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히 저희는 보다 더 많이, 보다 값싸게 기존의 면역 항암제, 그 중에서도 세포 치료제를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나노 입자에 저희가 탑재할 수 있는 이 면역 억제제, 항체나 이 항원들의 어떤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확장 그리고 다른 질병을 타겟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형태의 플랫폼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 단계에 있긴 하지만 현재 저희가 CMC 그리고 인허가 전략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좀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하나의 약물에 탑재되어 있는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 허가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QC 퀄리티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CMC나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작년까지 이제 시드 투자를 받았고 현재 프리-A 약 40억 원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포트가바이오는 2021년 9월에 설립이 돼서 이제 약 2년 가까이 돼가는 회사입니다. 저와 같이 연세대학교 하상준 교수님께서 이제 공동대표로 임하고 계시고요. 그 학교에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총 특허 4건 작년 5월에 연세대학교 산단으로부터 전체 다 기술 이전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진건 박사님.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포트가바이오가 아니라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운동장이 좀 편편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지지 발언 해주시는 건가요, 네. 지금? 네. 아니, 멘토분이셔가지고.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시리즈 A도 안 받은 기업 이런 게 스타가 되지 않아야 되나? 아, 네. 지지 발언 잘 들었습니다. 좋은 네, 의견 심사위원분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김호종 쿼드 자산운용 수석 팀장님. 네, 저희가 그 항체 항원 이제 마지막에 컨주게이션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뭐 특별한 방법이나 그러니까 제조 관련해서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노 베지클을 뽑아낼 때 이제 QC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일단 항원과 항체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항원은 그 펄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MHC 클래스 몰리큘에 이제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항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PEG 링커랑 끝단에 리피드 체인을 달아서 셀프 어셈블리를 통해서 이 나노 입자 멤브레인에 결합될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에 이 항원과 항체를 결합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 어떤 데미지도 가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Q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크게 뭐 한 4가지 정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템 이미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뭐 제타 포텐셜 DLS 데이터, 그리고 NTA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이즈나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QC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김형기 스톤브리지 벤처스 상무님. 저도 김호정 소장님이 비슷하게 이제 제조와 관련된 질문인데, 이게 결국에는 제조 수율상의 이슈가 되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QC도 중요하겠지만 제조상의 수율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스케일업을 지금 현재 어느 가지 해보셨고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현재 단계에서 수율, 최종 수율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단가적인 부분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의 다른 유사한 그런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이 좀 있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다시 갈려. 제조 방법 자체가 워낙 이제 해가지고 수율적인 이슈가 예. 궁금하고요. 네, 수율은 현재 저희가 뭐 예를 들어 10개의 세포를 DC를 넣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8개가 이제 나노 입자화 되는 걸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한 상태고요. 그 숫자는 뭐 공정을 조금 더 옵티마이즈 하면서 더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적인 측면은 저희가 사실 좀 그 변동폭이 크기는 합니다. 이제 저희가 탑재하고자 하는 항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미 상용화가 돼 있는 기성품을 저희가 여기에 탑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사오던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좀 받던지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해보면 기존 대비 약 80% 정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10회 기준으로 제조 원가가 약 2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 생산으로 한 번에 대량을 확보해 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펩타이드와 항체만 펄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10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4천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이제 항체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뭐 공동 연구를 하건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건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변동의 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승용 UTC 인베스트먼트 이사님. 여보세요. 네. 지금 두 분이 CMC 관련된 거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요. 전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안티젠이나 안티바디 컨주게이션을 도입하는 게 마지막 스텝에 이제 되어져 있는데, 오히려 이 안티젠이 지금 튜머 스페시픽 안티젠 자체를 이 다양성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계신지, 오히려 최근에 멀티하게 좀 TSF를 도입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하나의 안티젠으로만 이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 멀티로까지도 컨셉을 좀 널리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CTLA4 같은 경우를 안티바디를 도입하지 않고 그 CTLA4 없이 그냥 안티젠만 도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CTLA4랑 병용 투여했을 때 데이터와 저희가 도입했을 때의 데이터를 좀 비교한 실험적 데이터가 있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병용이랑 컨주게이션 돼 있는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유사한 수준의 항암 효력이 나오는 걸 봤는데, 다만 거기서 이제 다른 부분은 병용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고용량으로 여러 번 투여가 됐습니다. 그 안티바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동일한 양으로 동일한 횟수로 병용 투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낮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략적으로는 항체를 저희가 뭐 단순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또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메인 셀라인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아예 셀라인 단계부터 저희가 항체를 발현시켜서 그 이미 항체가 발현되어 있는 그 세포를 한 번에 나노 입자화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그 항체가 나노 입자화되는 그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그대로 인텍트하게 붙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항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미 알려져 있는 암과 그 특이적인 항원 TSA 그 조합만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좀 빠르게 임상까지 진행을 할 타겟은 이미 알려져 있는 조합을 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인디케이션이다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이거를 직접 개발하는 거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네오 안티젠 디스커버리 회사와 좀 협업을 해서 계속해서 신규 항원을 발굴해 내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멘토단 저희 손미진 수젠텍 대표님. 네, 포투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이 플랫폼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조금 더 이제 저희 관심사이긴 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골드 나노 파티클에다가 덴드라임을 싸가지고 항체를 붙이고 이런 이제 공정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분하게 개런티되는 공정으로 보이지는 지금 않아 보여서 그 부분이 조금 제 우려 사항은 되어 보이고요. 그리고 나노 파티클 지금 쓰고 있는 사이즈를 지금 어느 정도 사이즈의 나노 파티클 쓰시나요? 지금 약 6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60나노 정도 되면 보통 저희가 항체 사이즈가 보통 한 20나노에서 30나노까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항체가 몇 개 붙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뭐 뒤에 이제 이게 초기 기업이라서 그렇긴 한데 결국은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가야 되니까 이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밸리데이션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도와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그 사이즈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멤브레인 코팅을 하고 항체 항원까지 결합을 했을 때 토탈 사이즈가 약 100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알로제닉 트랜스퍼가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이제 환자 몸에 투여했을 때 이게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하고 마크로파지가 이제 업테이크를 하게 되는데, 약 100나노미터 안팎의 사이즈인 입자들이 마크로파지가 업테이크하지 못하는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회피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용주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 대표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 들려요. 발표 잘 들었고요. 기억하시죠? 저한테 몇 가지 그 제안하신 거. 네. 그 제안한 내용 중에 제가 세 가지가 제안하셨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첫 번째는 소위 말하면 톨라이크 리스타터 7A 듀얼 에고니스트를 스몰 모레큘 한번 탑재해보고 싶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페일로드 중에 하나인 그 소위 말하는 프로피비디. 근데 가장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피커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톡스가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타겟 셀에 어떻게 타겟팅 안에 보낼 수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DC이기 때문에 저희는 암 조직으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T셀들, 특히 이제 나이브한 T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림프노드나 스플린으로 최대한 이 파티클을 많이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그레토리 몰레큘들이 표면에 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특정 부위로 타겟팅이 가능한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 나노 입자 표면에 있는 예를 들어 이제 CCR7 같은 몰레큘들 때문에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림프노드나 스플린으로 이 나노 입자가 타겟팅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뭐 SC나 IV 투여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경로로 흘러가서 어디에 가장 많이 로컬라이제이션이 되는지는 뭐 1차적으로 일단 확인은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TLR7 에고니스트, 8 에고니스트, 듀얼 에고니스트를 저희가 공급해 드릴 수는 있어요. 아, 또 네, 뭐- 협업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경험한 가장 중요한 게요. 이게 TLR7이든 8이든 듀얼 에고니스트든 혹은 프로피비디든요. 가장 저 문제가 에피커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톡수를 줄일 거냐. 항상 여기 초점이 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원하시면 제가 샘플을 얼마든지 공급해 드릴 수는 있는데 PBD는 좀 피하고 싶어요. 뭐 워낙에 톡스가 강하기 때문에 톨라이크 리셉터는 에고니스트는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성준 포투가 바이오 대표님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